안녕하세요. 강남대학교에서 한국사회 제주몽을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이 고려 정치사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 고려의 중앙 통치 조직은 중서문화성 이성 육부로 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성 육부는 중서문화성이 가장 중요하죠. 최고 중앙 간서로 국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 중서문화성 관료 중에서 이품 이상의 관리는 우리가 보통 재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재신은 국가의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죠. 아울러 상품 이하의 관리 역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이 상품 이하의 관리를 우리는 낭사라고 부릅니다. 이 낭사는 정치의 잘잘못을 비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 육부제라고 했었는데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이성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서문화성이 심의 결정을 하는 기관이라면 이 상서성은 육부 관리로 국자 행정의 집행 담당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기관이 이 중추원이에요. 이 군사 기밀뿐만이 아니고 왕명을 출납하기 때문이죠. 이 중추원에는 추밀과 승선으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뭐 분리되었다기보다는 풍기에 따라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추밀의 경우는 중추원의 2품 이상 고관들입니다. 대부분 군사 기밀을 담당하고 있고요. 재신과 함께 국정을 총괄하게 됩니다. 이게 고려 사회의 또 독특한 특징이기도 하죠. 2품 이상의 관료들이 심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역할이 됩니다. 승선은 즉 중추원의 3품 이하의 관리들을 승선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왕명 출납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이 고관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느낌이 드시죠. 아울러서 조선시대의 육부가 이 상서성에 들어가서 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삼사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 회계 기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창고에 있는 화폐와 곡식, 물량이 어느 정도 들고 나왔는지를 그 회계를 통해서 드러내는 조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어사대 역할 역시 중요합니다. 이 감찰기구죠. 이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합니다. 이 대간이라는 대간이 있는데요. 이 대간은 어사대와 감찰기구죠. 중서문화성의 낭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간의 역할은 강쟁과
붕박과 서경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른자라고 볼 수가 있죠. 간쟁은 국왕이에요. 국왕의 과오나 비행을 비판하는 역할입니다. 붕박은 왕의 조지 내용이, 다시 말하면 왕이 작성한 문서가 합당하지 못한 경우 되돌려 보내서 공박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경권은 왕의 이 관리 임용 시 관리의 본가 및 외가의 4대 조상의 행적을 조사하게 됩니다. 국왕의 이 임명권, 관리 임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기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서경권은 조선시대에도 어떤 사람이 잡느냐에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거는 나중에 조선시대에 들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간의 역할은 왕권을 견제하고 정치 권력 상호 간의 균형을 잡는 역할이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려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 중앙통치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고려만이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제신과 추밀의 합의제로 운영되게 되죠. 제신은 2품 이상, 제신은 중선 문화성의 2품 이상의 관료, 추밀은 중추원의 2품 이상의 관료, 최고 고위직들이 합의제로 운영했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고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고려 중앙통치 조직의 특성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당의 제도인 삼성육부, 송의 제도인 중추원과 삼사, 아울러 고려의 독자적 제도인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두어 중앙정치 조직을 고려 나름의 방식으로 만들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제추 중심의 정치 체제가 구축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선 문화성의 제신과 중추원의 추밀은 앞서 얘기한 바대로 2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입니다. 이들이 육부 판서와 상서를 겸하게 되는 것이죠. 제추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협의 처리하게 됩니다. 국무회의, 현재의 국무회의와 비슷한 구조죠. 여하튼 이러한 고위 관료들, 2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에 의한 제추 중심의 정치 체제는 사실상 귀족 중심의 정치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간이 간쟁과 서경권을 가지고 있죠. 이것도 고려 중앙통치조직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국왕과 귀족 간 권력 조절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중앙을 살펴봤으니까 당연히 지방행정제도도 살펴봐야지 되겠죠. 이 한번 정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때 처음으로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 고려가 건국한 지 한 60년 만에 처음으로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하게 된 것이죠. 현종은 오도 양계를 골격으로 하는 지방제도를 완성하게 됩니다. 지방제도가 정비되면서 지방의 호족은 향리로 전환하게 되죠. 자, 성종 이전의 시기에는 사실상 지방간 파견이 없었기 때문에 지방의 행정을 지방 호족들이 담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서서히 고려가 안정이 되면서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지방호족 견제가 나오게 되고 이들은 향리로 전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도는 일반 행정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도 양계 중에 오도는 일반 행정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찰사를 파견하는데요. 이 안찰사는 도내 지방을 순찰하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곳에 안착을 해서 거기서 지방 수령들을 이제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도내 지방을 순찰하는 역할을 맡게 되죠. 그 아래 주부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되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고려 중기부터 어느 정도 고려가 안정기에 들어선 이후부터요. 지방관 수령이 파견되게 됩니다. 주현보다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았다는 점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구축되지 못한 어떻게 보면 귀족 호족 중심의 사회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속현과 특수행정구역인 향부곡소는 주현의 수령을 통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데요. 당시에 향리가 조세 공물의 징수와 요역을 징발하는 행정의 실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형식적인 얘기에 지나지 않아요.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주연의 수령을 통해. 오히려 향리 혹은 호족에 의해서 지방행정이 다루어졌다고 보시는 것이 맞겠죠. 다음으로 이게 어디 갔죠? 양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계는 동계와 북계로 이루어진 군사행정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동계와 북계에는 병마사가 파견됩니다. 아까 일반행정구역에서는 안찰사라고 했죠. 그런데 이 양계는 군지휘관, 군사령관인 병마사가 파견되게 되고 군사 요충지에 진을 설치하게 됩니다. 고려 지방행정제도의 특징을 이제 봐야지 되겠죠. 지방제도가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행정구역인 오도와 군사행정구역인 양계로 양분되어 있었던 것이죠. 아울러 중앙집권체제의 불완전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된 주연보다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았으니까요. 아울러 중앙의 통제력이 지방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의 통제력이 지방까지 미치지 못한 것이죠. 지방 호족이나 향리들의 실질적 지배하에 있었던 것이 속군과 속현의 실상이었어요.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호족이나 향리의 통제하에 있었다는 것이 바로 중앙집권체제의 불완전한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특수행정구역인 향부곡소가 사실상 고려 국토 내에 강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려의 군사조직과 교육제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중앙군은 왕위의 친위 부대인 이군과 수도 및 국경을 방어하는 6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중앙군은 직업군인으로서 군적에 올라 군인전을 지급받았고요. 그 역과 그 군인전은 세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죠? 조선시대에는 과거제에서 묵과시험을 반드시 치러야지만 직업군인이 될 수 있었죠. 거기에 비하여 고려는 직업군인들이 대부분 군적에 올라 그 역을 그 군인전과 함께 세습했기 때문에 과거제에서 묵과는 빠져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지방군도 살펴보죠. 16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양인 장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지방군은 주현군과 주진군으로 나뉘는데요. 이 주현군은 오도의 일반 군현에 주둔하는 군사입니다. 거기에 비해 주진군은 양계의 국경 수비를 전담하고 있었죠. 자, 고려의 교육 관리 등용 제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교육은 개경의 국립대학인 국자감이 설치됩니다. 아울러 지방에는 향교를 설치하게 되죠. 유교 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관리 등용 제도를 한번 살펴보죠. 고려는 과거와 음서로 관리를 충당했습니다. 과거와 음서. 과거 시험은 문관 선발의 경우에는 제술과와 명경과로 나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술과는 달달 외우는 과목이죠. 유교 경전을 얼마나 잘 외웠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이고요. 명경과는 조선시대 과거제와 마찬가지로 시문을 정해주고 거기에 답하는 논술형 시험이 되겠습니다. 기수관 선발을 위해서 잡과를 둡니다. 아울러 묵과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는 게 이 고려시대의 특징이에요. 앞서 얘기 드린 바대로 고려 과거 시험은 묵과가 거의 없어요. 뭐 전쟁식이나 그럴 때 충원하는 형식으로 가끔씩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대부분은
군인 신분은 계속 세습됐고 군인전도 세습되었기 때문에 굳이 무과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울러 고려만이 가지고 있는 과거제도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승과라는 제도입니다. 승과에 합격한 승려에게만 승계가 부여됐던 것이죠. 고려의 국교가 불교였던 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시험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양인 이상이면 과거 응시가 가능했어요. 하지만 생업에 종사하는 양인들이 일을 하면서 주경야독이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일을 하면서 밤에 공부를 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죠. 사실 어렵죠. 어렵다고 봐야죠. 그리고 제술과나 명경과는 주로 귀족이나 향리자제만이 응시하게 됩니다. 형식적으로는 양인도 가능하지만 여하튼 귀족이나 향리자제가 대부분 응시하게 되죠. 작가는 일반 백성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음서제도에 대해서 앞서 얘기를 했죠. 공신이나 5품 이상의 고위 관리의 자손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도 관직에 나갈 수 있는 특혜를 부여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관료의 지위가 세습되는 것이 가능케 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음서제도가요. 고려 관료체제의 사실상 귀족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자, 11세기에 들어서 고려 사회가 안정이 되면서 문벌 귀족 사회가 성립하게 됩니다. 성종 이후에 중앙집권 체제가 약간 정비가 되죠. 12목에 지방간을 파견한다는 등 중앙집권 체제가 서서히 정비되게 됩니다. 이러는 와중에 호족과 신라 육두품 출신이 유학자들이 새로운 지배층을 형성하게 되죠. 이들 중 일부가 여러 대에 걸쳐 고위관리를 배출하면서 문벌 귀족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 대에 걸쳐 고위관리를 배출하면서요. 이 문벌 귀족 사회의 특징은 과거와 음서를 통해 관직을 독점한다는 점이에요. 특히 음서를 통해서. 아울러 과전과 공음전을 받아 경제력도 독점하게 됩니다. 중첩된 혼인관계를 맺어 결속력을 강화하죠. 서로 간에 호족들 서로 간에 문벌귀족 서로 간에 중첩된 혼인관계를 맺어서 결속력을 강화합니다. 이 고려사회를 관료제 사회로 볼 것이냐 문벌 귀족 사회로 볼 것인가는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고려사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이 가문과 문벌을 중시한다는 점이죠. 자신의 신분적 특권을 향유하면서
고려 사회를 귀족제 테두리 안에서 운영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벌 귀족사회로 보는 근거는 5품 이상 고급 관료의 자손들을 자유로이 등용하는 음서제도 때문입니다. 음서제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경제적 부의 세습을 가능케 한 공음전이 또 다른 근거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폐쇄적인 통혼권 형성도 한 요소입니다. 왕실의 외척 혹은 귀족 사이에 연혼 관계를 맺고 서로 얽힌 가운데 대부분의 국가 요직을 독점하고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음서, 공음전, 결혼을 매개로 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고려 사회는 문벌 귀족 사회, 다시 말하면 귀족 사회가 아닌가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자, 음서제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귀족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려의 왕족 공신의 후손 5품 이상의 고위관리의 자손이나 친척을 과거를 치르지 않고 관리로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음서의 범위가 중요하죠. 이건 너무 막연하니까. 왕족과 공신의 자손은 내 외손에 까지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손주다, 그것만이 아니고 외손까지도 포함해서 음서의 범위가 상당히 폭넓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3품 이상이냐 3품 이하냐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벌어지는데요. 3품 이상의 관료인 경우 자손뿐만이 아니고 아들이나 손주뿐만이 아니라 수양자나 사위, 조카, 아우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상당히 폭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양자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3품 이하의 관리는 자손에 한정해서 음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음직은 매년 정기적으로 1인 1자의 원칙으로 시행되었어요. 과거 시험은 3년에 한 번씩 보는 게 관례죠. 그런데 이 음직의 경우는 매년 정기적으로 한 명씩 음서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전체 음서 출신자가 사실상 과거 출신자에 비해 월등히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음서 출신자의 대부분은 5품 이상의 직에 올랐고요. 그 60% 정도는 재상에 진출하게 되어 있었죠. 이거는 요 근래 나온 연구 성과이기 때문에 아마 정확할 걸로 보여요. 대부분의 귀족들이 음서를 통해 관직을 후대에 전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자, 공음전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5품 이상의 귀족 관료에게 지급되던 월급 대신에 줬던 세습 토지입니다. 일반 전시와 달리
자손에게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었죠. 후손이 없는 경우에는 아까 음서 3품 이상에서 관리 자제들을 봐서 아시겠지만 사위나 조카, 심지어는 양자, 그냥 너는 내 아들이야, 의자까지 등에게 상속하게 됩니다. 의자는 소위 말하는 의형제 하는 그 의자죠. 그냥 의형제를 맺자, 그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식으로 인정하는,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 하는 경우에도 이 공음전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귀족 신분을 획득한 고위 관료들이 특권 생활을 세습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토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문벌 귀족 사회가 12세기에 들어 동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요하게 된 배경은 문벌 귀족 사회의 보수화와 문을 틀어 막는 거죠. 과거에는 국가를 위해서 공헌한 경우에도 문벌 귀족이 될 수 있고 그랬었는데, 이 문벌 귀족은 이 아닌 사람들이 새롭게 문벌 귀족으로 편입될 수가 없는 구조가 되면서 모순이 이 귀족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상 문벌 귀족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면서 귀족 사회 내에 분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를 통해 중앙에 진출한 지방 출신의 신진 세력들은, 여기서 핵심은 과거죠, 문벌 귀족의 권력 독점에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자신들은 어려운 과거를 통해서 중앙 정계에 진출을 했는데, 단지 5급 이상의 관료 자제라는 이유만으로 특채된 이 문벌 귀족 자제들을 보면 속이 부글부글 했을 것은 뭐 뻔한 일이죠.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자겸의 난은 1126년에 벌어지게 됩니다. 이 배경은 이 이자겸이 왕실과 중첩된 혼인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을 능가하는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이 이자겸은 그 임금에게 딸을 둘이나 왕비로 주고요. 또 일부 신진 관리들이 왕과 함께 이자겸을 몰아내려는 경향이 포착되면서 일대 숙청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자겸은 자신의 입지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고 척준경과 함께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척준경이 이자겸을 제거하면서 난은 종료되죠. 하지만 이 결과 문벌 귀족 사회의 분열이 더욱 심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도 문벌 귀족 사회를 동요시킨 한 요인이 되어
이 묘청의 난이라고 볼 수도 있고, 석영천도 운동의 배경은 이 이자겸의 난이 발생함으로써 왕권이 실추되고 민심이 동요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인종은 이러한 민심 동요와 왕권 실추를 만회하기 위해서 인종은 승려 묘청과 문신 정지상 등 서경 세력을 등용하고 또 개혁 정치를 추진하게 됩니다. 묘청 등 서경 세력 위주로, 그리고 풍수 지리서를 내세워 서경 천도를 적극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풍수 지리설은 뭐 이런 거죠. 개경은 흉지야. 저기에 계속 도읍을 하게 되면 결국은 고려는 망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서경으로 가서 새로운 기풍을 닦아야지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풍수 지리설을 이용해 서경천도를 전개하려고 했던 것이죠. 아울러 이 묘청 세력은 서경파들은 칭제 권은 황제를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연호를 사용하는 황제국을 꿈꾸는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금나라를 정벌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김부식 등의 개경 문벌 귀족들은 서경천도를 반대하게 됩니다. 서경파와 개경파의 대립이 발생하게 되죠. 묘청 등은 서경천도 계획이 좌절되자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청계로 정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묘청 서경파들은 김부식이 이끄는 간군에 의해 진압되게 되죠. 문벌 귀족 사회의 모순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김부식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분이에요. 바로 삼국사기를 쓰신 분이라고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이 묘청의 난에 대한 신채호의 평가가 있는데, 이거는 조선사 연구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려의 기본 외교 정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두 가지가 있죠. 북진 정책이라는 것과 친송 정책이라는 이 두 가지가 기본 골자입니다. 북진 정책은 고구려 계승 의식을 바탕으로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려 노력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방 민족과 대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조는 건국을 한 이후에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중시했고요. 청정강까지 영토를 확장하기도 합니다. 이 친송 정책은 고려가 송가의 교류를 통해 중국의 발달한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 취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은 거란을 견제하기 위해 거란뿐만이 아니고 금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고려와
긴밀한 우호 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자, 고려와 북방 민족과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죠. 거란 여기 있군요. 거란요는 11세기에 세 차례에 걸쳐 거란의 침입이 있었고 그것을 격퇴했습니다. 서희의 외교 단판이라든지 강감찬의 귀주 대첩, 그리고 그것을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쌓기도 하죠. 12세기가 되면 여진, 즉 금이 강성해집니다. 강성해지는 여진을 보면서 윤가는 먼저 여진을 쳐서 동북 구성을 획득하게 되죠. 하지만 앞서 얘기됐던 이자겸 세력을 중심으로 한 문벌 귀족들이 4대 관계를 수용하게 됩니다. 몽골 원이 13, 14세기에 등장하게 되죠. 대몽 항쟁이 들불처럼 일어났고요. 하지만 60년간의 항쟁도 별 의미 없이 원의 간섭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먼저 거란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거란과 대결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 원인은 거란이 고구려의 옛 땅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앞서 북진 정책을 추진했던 고려와 송을 치기 위해서 고려와 친선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 거란 사이에 이 갈등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거란의 세 차례에 거친 침입을 격퇴하게 됩니다. 993년에 1차 침입이 있었는데 이것은 서희의 외교 담판을 통해 해결이 됐어요. 강동 6주를 획득하게 되죠. 1010년에 2차 침입이 있었습니다. 거란에 의한. 이 2차 침입은 개경이 함락되는 등 큰 위기를 겪게 되죠. 그러다 왕규의 활약으로 이 거란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1018년에는 거란이 세 번째 침입을 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강감찬이 이끄는 고려군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크게 물리치죠. 그것은 해를 넘겨 101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러한 거란과의 대결 정책을 통해서 고려가 얻었던 것은 사실상 고려, 송, 거란 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1019년 이후에 거란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평화가 도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힘을 통한에서 얻어진 평화가 이제 진정한 평화고, 그것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안 좋아지면서 그래서 급하게 끊으라고 약간 좀 늦춰져서 죄송합니다. 여하튼 힘을 통해서 평화를 쟁취해야지, 평화를 구걸하는 방식, 송이 취했던 평화를 돈 주고 샀죠. 세패라는 형식을 통해서
세계 거란과 금의 막대한 세패를 바쳐서 평화를 사실상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다가 송나라는 재정적인 궁핍과 외적의 침입으로 무너지게 되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평화는 힘으로 얻는 것이지 누가 선물해 주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 다음으로 고려는 청리장성을 쌓게 됩니다. 11년에 거친 기간 동안 천리장성을 쌓게 되죠. 거란을 방어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개경에 나성을 성이 있으면 또 안쪽에 나성을 지어서 개경의 수비를 강화합니다. 이것은 개경이 함락되었던 점과도 관련이 있죠. 서희의 단판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소선영이 서희에게 말하였다. 그대 나라는 신라에서 일어났소. 고구려 땅은 다 우리 거란의 소유인데 어찌하여 그대 나라가 침범하였는가? 또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도 바다를 건너 송을 섬기고 있는 까닭에 이번에 정벌하게 된 것이니 만일 땅을 떼어 바치고 사신을 보내 서로 교류하게 된다면 무사할 수 있을 것이오 라 하였다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서희가 답하기를 우리나라는 고구려의 옛 땅에서 일어난 나라요. 그러므로 나라 이름을 고려라 한 것이지요. 평양에 도읍을 하였으니 영토의 경계로 한다면 그대 나라의 동경이 모두 우리 땅이거늘 어찌 침범했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또 압록강 안팎도 모두 우리 땅인데 지금 여진이 거주하면서 두 나라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 바다를 건너기보다 왕래하기 어려운 형국이니 양국이 서로 교류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여진 탓이오. 만일 여진을 내쫓고 우리의 옛 땅을 되찾은 다음에 성을 쌓고 도로를 만들게 되면 어찌 친선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리오 라 하였다. 서희의 외교 단판에 대해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당시에 서선용이 가지고 있던 병력이나 그리고 보급 수준으로 봤을 때 사실상 고려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정복군이 아니고 송나라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서희 문신이죠. 물론 강감찬 장군도 문신이에요. 여하튼 이 서희가 단판을 벌이면서 강동 6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거란과의 관계와 약간 다른 양상이 여진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차이를 잘 느끼셔야 돼요. 여진이 부족을 통일하면서 12세기 초부터 고려 영토에 침입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윤가는 선제 공격을 감행하게 되죠.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한 뒤 동북 지방의 9개의
성을 쌓게 됩니다. 1107년의 일이죠. 수비의 어려움으로 1년 만에 동북구성을 여진족에게 반환하게 되는데, 이 이후부터 여진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진은 4대 관계를 요구했죠. 여진이 금을 건국하게 된 것은 1115년의 일입니다. 남손과 손을 잡고 금은 요를 멸망시키죠. 1125년의 일이고요. 함께 손을 잡고 요를 멸망시켰던 남손과 전쟁을 해서 화북 지방을 점령하는 것은 2년 후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고려의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되죠. 여진의 임금이고 고려의 국왕은 신하 관계를 맺자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자겸 등의 집권 문벌 귀족 세력은 정권 안정을 위해 금의 요구를 덮어 수용해 버리죠. 결과적으로 고려의 북진 정책이 일시 중단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면서 무신정변이 1170년에 벌어지게 됩니다. 무신정변이 일어나는 원인은 이 국왕 의종이 전문 무신들과 함께 향락에 빠져 실정을 거듭하죠. 역사에서 패주들은 대부분 향락에 빠져 실정을 거듭했다는 게 대부분의 역사서의 기록들이에요. 과연 그랬는지는 어차피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역사서를 집필을 하는 거니까 과연 그랬는지에 대해선 의문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 역사 소설들이 또 이 와중에 만들어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여하튼 문신을 우대하고 오히려 이게 더 큰 원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문신을 우대하고 무신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었다는 점이 더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무신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던 것이죠. 군인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일반 백성과 마찬가지로 자벽에 동원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급 군인의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앞서 과거 시험에 묵과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고려시대엔 물론 전시엔 종종 있었어요. 군인들이 지휘관들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그 원인은 군인점과 군인이 될 수 있는 신분이 세습되었기 때문에 묵과가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군인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월급을 못 받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서 하급 군인의 불만이 고조되었던 것입니다. 자, 정중부, 이의민, 이의방 등 무신들은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많은 문신을 살해하게 됩니다. 의종을 거제도로 유폐시키고 명종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죠. 무신들은 중방을 중심으로 중요해요.
국정을 주도하고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무신들 간에 권력 쟁탈전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이방에서 정중부로, 정중부에서 경대승으로, 경대승에서 이민으로, 이민에서 최충원으로 넘어가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무신 정권도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죠. 4대에 걸쳐 60년간 무신 정권을 통치했던 최씨 무신 정권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로 연결되는 4대가 60년간 통치하게 되죠. 이 최씨 무신 정권의 권력 기구로는 교정 도감과 정방이 있습니다. 앞서는 중방이었는데 그것을 정치를 논하는 방이라고 해서 밀실을 하나 만드는 거죠. 밀실을 하나 만들어 놓고 무신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국가의 중대사를 논하는 정방을 설치하게 됩니다. 군사적 기반은 도방과 삼별초죠. 이들 최씨 무신 정권에 그리고 무신 정권 전체 다 통틀어서 경제적 기반은 대토지 소유입니다. 이 무신 정권의 성격은 사실상 정권 유지에 집착해서 사회 개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농민과 천민의 봉기가 들불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신분 질서가 동요하게 된 것이죠. 이 무신 정병 과정에서 하층민 중에서도 권력층이 된 경우가 다수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노비 출신으로 최고 권력을 장악했던 이의민이 대표적이죠. 노비 출신이었다가 권력의 핵심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울러 무신들의 횡포와 권력을 이용해 농민 토지를 빼앗고 노비를 늘려가는 이 무신들의 행포가 또 다른 농민과 천민 봉기의 원인이 되죠. 나도 이민처럼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어. 뭐야? 아니 왜 내 토지를 빼앗지? 왜 내가 노비가 돼야지 되는 거지? 이러한 것들이 중첩이 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농민과 천민들은 지방 간의 가혹한 수탈에 저항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당시에 가뭄도 심하게 들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신분 상승을 위해 봉기를 감행하게 되는 것이죠. 농민들이 봉기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공주 명학소에서 소죠. 소, 향소, 부곡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사실상 소이기 때문에 지방 향리들, 지방 호족의 통제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농민이라고 지칭은 되어 있지만 거의 노비와 비슷한 그 굴종 관계를 맺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공주 명학소에서
망소이가 봉기를 일으키게 되죠. 경상도 일대에서 김사심, 효심 등이 또한 봉기를 일으킵니다. 신분해방 운동도 있는데 만적의 난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여러 노비들이 일으킨 난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만적의 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배경은 앞서 얘기한 대로 노비 출신으로 최고 권력을 장악한 바 있는 이메인이 대표적이죠.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가가 이 만적의 모토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만적은 최충원의 사노비였습니다. 개경에서 노비를 모아 봉기를 기획했죠. 기획했고 주도하려다 잡혀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몽골의 침략과 항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의 침략과 항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몽골은 처음에 무리한 조공을 요구하게 됩니다. 처음부터요. 고려에 온 몽골 사신이 피살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를 구실로 고려를 침략하게 되죠. 이것이 1231년부터 시작된 몽골 여몽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씨 정권은 서둘러 강화를 맺은 뒤 먼저 강화를 맺고요. 그 다음에 강화도로 천도하고는 몽골에 다시 항전하게 됩니다. 몽골의 침략에 맞서 노비, 부공민 등 하층민이 적극 항쟁에 나서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전공을 세우게 되면 노비와 부공민 출신 사람들은 평민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신분이 상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몽골의 침략에 맞서 적극 항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전투가 처인성 전투, 그리고 충주성 전투, 그리고 관악산의 초적의 항쟁 등이 대표적이에요. 초적은 뭐죠? 초적이 뭘까요? 한마디로 도적대죠. 도적대들마저도 몽골과의 침략에 맞서 항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계속되는 몽골의 침입으로 국토는 황폐화됐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으며 문화재가 어마어마하게 소실이 되죠. 그 시기까지 잘 보존되었던 황룡사 구축 목탑이라든지 불경을 목판 인쇄물인 초조 대장경 등이 소실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몽골과 강화를 맺게 되죠. 무신 정권이 붕괴되고 고려조정은 몽골과 강화하고 개경으로 환도하게 됩니다. 1270년의 일입니다. 자, 삼불초가 항쟁을 벌이게 되죠. 3년에 걸쳐서 진도와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겨가면서 3년간 저항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원은 내정 간섭을 엄청나게 전개하게 되죠.
자주성에 심각한 손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단 원의 부마국으로 격화되게 되죠. 고려 왕은 원 황제의 사위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왕실의 호칭과 관청의 명칭이 부마국의 지위에 맞춰 격화되었죠. 왕실을 부르는 명칭 역시 격화됩니다. 세나 종, 이 세나 종은 죽은 뒤에 추존되는 것이죠. 뭐 그러던 것이 충 무슨 왕, 이런 식으로 몽고의 원에 충성을 바치는 왕, 이런 식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고려의 임금은 스스로를 폐하라 불리었죠. 그러던 것이 전하로 격화되게 됩니다. 후계자들을 태자라 불렀던 것이 이 시기 원의 지배 내정 간섭이 심화되면서 세자로 격화되죠. 관칭의 명칭 역시 격화되게 됩니다. 앞서 고려 시대만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독자적 제도라고 했던 중앙 통치 제도라고 했던 도병무사를 도평의사사라는 하급 조직으로 전락하게 되고요. 중사문화성과 상서성은 첨의부와 육부로 나누어지고 심지어 이 육부는 사사로 축소되게 되는 것이죠. 원의 내정 간섭과 수탈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다루가치라는 관리를 두어 고려의 내정에 간섭했죠. 다루가치라는 금, 은, 조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회의의 경우 다루가치가 반드시 참여해서 내정을 간섭하는 형태가 된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아울러 금, 은, 인삼, 특히 매가 중요했어요. 매 등의 특산물과 공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일본 원정에 동원되기도 하죠. 고려는 엄청난 인력과 물자를 동원했습니다. 함선 건조는 우리 담당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조비가 함선 건조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었고요. 거기에 노동력 부역을 담당했던 일반 백성들의 노고가 엄청났을 것으로 짐작이 되죠. 2차에 걸친 여원 연합군의 일본 원정은 태풍으로 실패하게 되죠. 원과 교류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고려에서는 몽골풍이 유행하죠. 몽고식이 유행하게 되고요. 원의 지배층에서는 고려양이라고 해서 고려의 풍속 문화가 많이 전래되기도 하죠. 죄송합니다. 이 원의 내정 간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토 상실이죠. 쌍성 총관부라든지 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개경만큼이나 소중히 여겼던 서경이 동룡부가 되어 원나라가 가져가고, 제주도 역시 탐라 총관부를 설치하여 원의 직할지로 만듭니다. 화주에는 쌍성 총관부를 두어 그 원의 직할지로
삼게 되죠. 다시 말하면 북부 영토와 제주도가 원의 통치하에, 직접 통치하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과제를 안 드렸네요. 요번 주 과제는 고려의 정치적 성격, 집권층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부 사람들은 사실상 중앙집권 체제가 고려 시기에 정착이 되면서 지방간이 파견되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중앙집권적인 관료 체제로서 정착됐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한 사람들은 문벌 귀족 사회가 형성된 것으로, 다시 말하면 귀족 사회였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입장을 정해보고 거기 그 근거를 한번 제시하는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